꼴 있지만은 속은 무척 떨립니다. 네. 다른 대학도 아니고 제가 있었던 대학에 제 선배님 또 동료분 앞에서 쓴다는 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평화롭게 미소 지으면서 이 분말을 보고 죽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화꽃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좀 한번 올려주실까요? 예. 이렇게 틀개처럼 배화의 문을 지고라. 이런 멋진 말 대신에 저소이라는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배화, 서고성. 퇴계 선생이 인정하신 방 한 구석에 배합은 하나 놓여 있다. 배합의 문을 지고라. 퇴계 선생 돌아가실 때 남기신 마지막 말씀. 소중히 받들기에 배화는 피어와 물구름이 나를 바라보네. 그런데 나는 날이 죽을까봐 두려워라. 이 정수 시인이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이건 공통되는 감정이 아닐까. 오늘 또 낙동강 건너 지구에는 한참 매화꽃이 피고 있다. 새들은 꽃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은 나를 보고 죽더라도 겨울 한눈 속에 핀 매화 향기에 가서 죽으라고 자꾸 속삭이는데 도산서원 매화나무 가지에 앉은 새들은 어디에 가서 죽는가. 새들이 나를 깔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는 순간에 통장에서 돈 찾아라 하고는 짜잘한 인간이야. 죽는 모습이. 새들이 웃어. 새들이. 그리고 죄같이 생각해봐. 죽을 때 매화나무에 물 죽어라 라는 그러한 낭만이랄까 여유랄까 평화로움.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은 저런 말을 죽는 순간에 장난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어떻게 죽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그 얘기는 풍기로 떠난 이 퇴계 선생을 그리워하면서 강가에다가 초막을 짓고 혼자 삽니다.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은 두양이가 살던 초막도 있고 두양의 무덤도 있습니다. 나중에 예술가들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 놔서 제가 글을 따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어떤 아름답고 귀한 말을 남길 수 있을까? 아름답고 귀한 말을 남기고 세상을 뜬다면은 그 후손들이 그걸 받아들일 것이고 가슴에 품고 살 것 같은데 평소에 지랄 같은 산놈이 어떻게 죽을 때 다 말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85세가 넘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를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제 공부는 지금 마지막 근사한 말을 지금 남기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한번 가실까요? 이를 전부 다 플라톤이 책으로 썼습니다. 플리톤이라는 친구가 사형을 받아가지고 이제 독약을 받는 차례인데, 왜 소크라테스 자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묻으면 좋겠는가? 마지막으로 그걸 듣고 소크라테스는 웃으면서 이래원을 둘러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친구니까 박남종 선생의 친구라면 어이 남동이 자네 죽으면 어떻게 묻어주면 좋겠는가? 거꾸로죠. 박 선생이 나한테 어이 정 선생 죽으면 어떻게 묻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매우 문제로군. 자네는 아직도 해골로 변한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육신은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불에 태우든 땅에 묻든 할 수도 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을 마치자 소크라테스는 이제 목욕실에 들어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도량을 받을 차례입니다. 한참 뒤에 방으로 나온 소크라테스가 입을 열었다. 자, 이제 할 일 없으니까 그럼 어서 내가 마실 독배를 가져오게 간수한테 부탁을 합니다. 해보던 간수가 이런 말을 해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다른 분들한테서 보았던 결점을 선생님한테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군요. 다른 죄수들을 많이 상대해봤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식구관들이 시켜서 제가 부득이 독배를 맞기로 하면 우리의 제게 화를 퍼붓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여태껏 이곳에 오신 어느 누구보다도 고귀하시고 온유하십니다. 그동안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런 분에게 감히 제가 이렇게 독배를 올리다니 이건 정말 못할 일입니다. 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다음으로 올라갈게요. 다음 페이지가 없나요? 그림이 나올 텐데. 예,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들으려고 하니까 느닷없이 위에서 그냥 물 바가지 세례를 받았어요. 여자가 악을 쓰면서 막 산티페가 좀 속된 말로 썩을 놈 모두로 기어 들어와 이런 식이에요. 그 물을 부으니까 물 벼락을 맞으면서 소크라테스가 화를 내야 할 텐데 화를 내지 않고 벼락이 치더니 소나기가 내리는구만. 이렇게 이제 조크를 하면서 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가 아들이 셋이었는데, 아내가 이 감방에 이제 죽는다는 순간에 데리고 오니까 다 쫓아내 보냈어요. 애들이고 아내고. 우는 꼴 보기 싫어요, 가족이. 나 죽는 순간에 우는 모습을 보기 싫으니까, 이제 그만들 울게라. 내가 내 아내를 오지 못하게 한 것도 그 우는 곳을 보고 싶지 않아서네. 제발 죽음은 조용히 맞이해야 하는 거라네. 나는 이제 멋진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걸세. 제발 조용히 좀 보내줘서 장엄한 여행을 하는 나를 위해서 좀 울지도 말고 조용히 있어 주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안색은 점점 이제 독약을 마셨기 때문에요. 흑색으로 바뀌어가고 간수가 가끔 이제 그 독약 키가 오르는가 안 오르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몇 마디로 감각을 묻습니까? 다리가 어쩌십니까? 손목이 어쩌십니까? 이렇게 물는데 천천히 굳어져 갔던 모양입니다. 나중에는 얼굴을 보고 나면 하얀 철을 덮었습니다. 방 안은 깊은 침묵으로 빠져들었다. 순간 소크라테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 크리토나. 내가 아스크레피오스 신한테 닭 한 마리 외상이 있어. 닭 한 마리를 못 받고 죽으니까 네가 좀 갚아주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뭐 언제, 저 양반이 언제 백숙 먹었나?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 신 아클레프로스의 신입니다. 이 사람은 의료의 신입니다. 사람을 치료하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신의 영상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도 의과대에서 쓰고 있는 이런 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유행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뱀은 지혜의 신이고 영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뱀을 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입니다. 신에게 신세를 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는
자기가 이제 죽음 후에 실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독약을 마셔서 몸도 아프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안녕도 미리서 비는 것 같아요. 실제 어떤 사람한테 소크라테스 외상으로 다간벌이 외상이 있다는 얘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림 하나를 더 가져왔는데 아테네 가보면은 이러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소위 소크라테스가 갇혀있던 무덤이라고 하는 동굴 같은 자연석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1987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는 상당히 잘생겼어요. 무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만 보십시오. 그런 말 들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두 번째로 우리는 죽을 때 퇴계처럼 낭만적인 말도 할 수 있지만은 소크라테스처럼 신념에 찬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제가 죽고 싶은 로망 세 번째로 씁니다. 이건 스코티 니어링이라는 미국의 지식인이죠. 굉장히 지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고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라 혁명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 양반이 100살 되었어요. 아내는 헬렌 니어링이라는 여자하고 둘이 사는데 100살 됐는데 처음에는 잘 살다가 도심을 떠나서 산골 시골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자연주의적인 생활을 해 오면서 살던 아주 그 지조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100살 되니까 죽을 준비를 합니다. 밥을 먹다가 우리식으로 밥을 먹다가 그 다음에 물밥을 먹어요. 물밥 먹다가 미물 먹어요. 미물 먹다가 맹물을 마셔요. 이렇게 해서 천천히 자기에게 영양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100일 다음에 열흘 만에 이제 세상을 떠는 그러한 그 일생을 살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한계에 가면은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넣어도 아무리 뭐 주사를 좋은 걸 맞아도 저는 필요 없지 않겠는가. 연명은 될지라도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건강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100살까지 자신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패턴을 보고 저는 이제 저 같이 밥 먹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는 절대 밥 한 그릇 다 못 먹습니다. 염수 되다 보니까 안 먹어져요. 반 그릇 먹는 그 사람인데 그 대신 또 횟수는 많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밥 반 그릇 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버틸 수 있는 만큼 건강성만 유지하지 왕성한 아주 뭐 20대다운 30대다는 그런 꿈은 전혀 꾸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제가 음식을 얘기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혹은 정력적으로도 나이 들면은 자기 그 컨트롤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늙은 놈이 젊은 노릇 죽어도 못해요. 따라서 영양이나 생각이나 또 신념이나 정서나 노인다운 그런 그 컨트롤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노력을 하다가 죽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죽고 싶은 모습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패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죽음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그 책들이 하도 많아요. 제가 지금 여기 13권을 갖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누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한 번도 안 죽어본 놈이 한 소리예요. 죽어본 놈은 한 번도 레포트를 쓴 일이 없어요. 내가 죽어본 게 어쩌다라는 얘기 없어요. 뭐 임사 체험까지는 가지만은 실제 죽어봐가지고 아주 리얼하게 레포트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남의 죽음을 본 것이고 상상력의 하나의 결과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야기, 또 예술적인 이야기, 또 현실적인 이야기. 시골에 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죽음관과 저의 죽음관이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철학자 중에서 한 사람만 골라왔습니다. 마틴 하이데거라는 이 철학자가 독일의 프라이베트 대학 교수하다가 이제 세상을 떴죠.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저 회장님께서 강의 시간 1시간 안에 끝내라고 해가지고 지금 좀 마음이 바쁩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란 뭐냐고 얘기하냐면은 인간이라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그래요. 던져진 존재란 말은 아주 거의 모셔놓은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픽 던졌어요. 픽 던졌어. 이거 어찌할지, 이 운명은 이거 어찌할지 몰라요. 이거 내 것이니까 내가 이제 주워야 되겠지만은 던져진 존재라는 것은 낯선 곳에, 한 번도 안 살았던 곳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존재물로서 낯선 곳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불안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머리가 아픈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사느냐, 어디서 사느냐, 뭐 하고 사느냐, 얼마 동안 사느냐, 이 고민투성이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은 세계 내 인디어 벨트 사인, 세계 내 존재다. 세계라는 곳에, 세계라고 하는 그 장소에 던져진 존재다. 세계 안에 존재했단 말은 사르트르가 나중에 그 주석을 붙이는데 옷장 속에 있는 옷은 옷장 속에 있어요. 인간은 세계 속에 있어요. 근데 옷장 속에 있는 옷은 옷장하고 관계 낯성입니다. 옷장하고 교류가 없어요. 그냥 뭐 오동나무 옷장에 들어가면 오동나무 옷장에 버티는 것이고 플라스틱 옷장에 들어가면 플라스틱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옷장과 옷은 어떤 그 릴레이션이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세계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려면 이 세계하고 벨트하고 월드하고 노상 순간순간 수많은 교섭을 벌려야 돼요. 우리는 전라도 땅에서 전라도라는 세계에 태어났어요. 전라도의 기후, 전라도의 음식, 전라도의 언어, 전라도의 사람과 부단한 변화를 맺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광주시티에서 뉴욕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뉴욕인들은 뉴욕이라는 세계와 교섭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는 전라도, 광주는 광주라는 세계고 교섭을 벌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교섭하는 존재예요. 교섭하는 존재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에 같이 사는 존재예요. 독일말로 mit sein, 영어에 with being.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 위서하는 존재예요. 세계에 위서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영암의 무화과 안 먹고는 못 살았어요. 해남의 물감자 안 먹고는 못 살았어요. 완도의 그 전복 먹어야만 살아요. 이처럼 우리가 인간은 세계 내 존재란 말은 세계와의 부단한 교섭의 존재다.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관계할 세계와의 교섭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또 산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결국 인간은 죽음의 존재다. 오늘 지금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는 지금 여기 온다고 이발도 하고, 샤워도 했는데, 뭘 하느냐? 오후를 가기 위해서 지금 하거든요. 11시를 향해서 왔거든요. 11시가 3시 되고, 4시 되고, 5시 되면, 12시면 또 자요. 그것이 연속되면은 저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85년간 지금 죽음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20살짜리, 30살짜리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놈들은 갈 길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좀 상당히 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20살짜리는 앞으로 60년 더 살아, 깝깝해 죽겠어요. 이제서 전인강사 관련하는 사람 보면은 축하는 말로 해입니다만 심란해요. 언제 네가 교수까지 해먹을래요? 인간은 날마다 산다는 것은 날마다 지금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을 이제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죽음이 이 사람이 전공이 아니고 존재가 무엇인가를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들판에 있는 황소는 덩치가 크지만은 나는 누구인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요. 황소 나는, 여기 동물병원 서울과 되는 동물들한테는 아프긴 하지만, 가령 염소 한 마리를 보면 염소가, 염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지? 어디서 내가 지금 여기 가면서 묶여있지? 이런 관심을 안 갖는데, 인간은 조금만 철만 들면 나는 누구야?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이런 그 존재론적인 물음을, 자기를 묻는 존재다.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지? 나의 근원과 나의 목표 지점을 묻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에요. 아주 장점이자 특징이자 아주 성가신 물음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묻는 존재 가운데, 물음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죽음, 나라는 존재는 결국은 죽음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 죽음이 뭐지? 라고 해서 죽음의 분석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쓴 용어가 현 존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독일어는 다사인, 사인은 존재고 다는 거기, 여기, 영어의 대어입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존재예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개념적인 존재가 아니고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현재 존재. 살아있단 말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 지금 헐떡거리면서 자기 물음을 지금 하고 있는 존재가 다사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다 다사인이에요. 다 현존재예요. 현존재를 분석하니까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유대한 가능성, 최후의 가능성은 죽음의 가능성이에요. 여러분이 별것이 다 되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가장 하이라이트의 가능성은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완성해야 되고 죽음을 마지막에 장식해야 할 가능성을 가졌다. 기분 나빠. 내 가능성의 최고가 죽음이라니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안 죽는 놈 하나도 없어요. 또 한편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죽는다니까 기분 좋아요. 저 잘 사는 놈도, 공부 잘하는 놈도 죽네? 나도 죽은 게 좋네? 쾌재라서 너만 죽냐? 나도 죽다. 나만 죽냐? 너만 죽냐? 평등감이 들어서. 그러나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은 개연성이 아니야. 안 죽을 수도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모든 죽음은 죽는 자가 다 죽나간다. 성진기의 죽음은 성진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성진기에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성진기에 폐가 작동 않는 거예요. 성진기에 뇌가 정지하는 거예요. A의 죽음은 A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죽음은 자기가 자기 죽음을 감당하기 때문에 남한테 의존할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병원 나서지만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나를 죽지는 않더라고요. 섭섭해. 모든 죽음은 자기 죽음은 책임진다, 감당한다, 감수해야 된다라는 정체에 대한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데 또 기분 나쁘게 죽음은 단 한 번밖에 안 일어난다. 여러 번 일어나면은 좋을 것 같잖아요. 죽음을 여러 번 일어나면 장난해요. 한 번은 A라는 여인을 위해서 죽어보고, 한 번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어보고,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죽음은 한 번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대단히 우리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가 해외여행할 때 여기다가 $100 하나 넣습니다. 근데 돈이 이것밖에 없어요. 만지작만지하고 돈을 안 써요. 죽음도 우리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을 허투르게 죽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라죠. 가장 우리를 슬프게하는 죽음은 그 시기를 알 수 없다.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언제, 나이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지금 요새 한국에서 자동차로 많이 죽더라고요. 차 안에서 죽어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죽어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죽어요. 어떤 사람은 집 안에서 죽어요. 요즘 책이 많이 나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은 곳이 집안이에요. 네, 우리 집에서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모양인데요. 저도 지금 웬만하면 집에서 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진단하는데 현대인들은 죽음의 불안이
아주 굉장하게 실존을 엄습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걱정의 대다수가 죽음의 걱정이다. 죽음의 앙스트다. 불안이다. 죽음의 불안이 심해지면은 하이데거는 인간이 본래적인 자기 모습을 상실하게 된다. 죽음의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죽을 거면 아무렇게나 살면 어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주 죽으면 자체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고 싶지 않으니까, 나 몰라라, 애써라, 모르겠다, 개싸라, 쎄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을 이 하이데거는 다스마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일상인, 새인, 세상 사람들, 흔히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일상이라고 그래요. 일상이라는 말은 어떤 뉘앙스로냐면은 진정한 자기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뭘 좋아하냐면요, 유행을 좋아해요. 유행을 좋아한다는 것은 시시각각 자기 신념이 없이 남 하는 대로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먹는 것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냥 그때그때 변해가지고 유행 쫓아다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뭘 좋아하냐면은, 이제, 객담, 헛소리를 좋아해요. 헛소리라는 말은 진정한 얘기를 못해요. 진실을 잘 못하고 항상 농조로 말을 해버려요. 항상 장난기 있게 농으로 말해버리고, 그건 어떤 결과를 노리냐면, 내가 한 말에 대한 무책임이에요. 나는 진정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안 져요. 근데 장난은 뭔 소리야. 그냥 뻘소리를 뭐 버렸었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게 항상 뻘소리면 그 사람 우리가 좀 안 좋잖아요. 가끔은 그래도 진정을 말해야 되는데, 이 다스만의 습성이 여행 좋아하고, 헛소리 좋아하고, 또 하나는 스포츠 좋아하고, 그냥 뭐 노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하이데거를 공부하면서 절대 야구 안 봅니다. 가끔 배구는 봐요. 그 젊은 안하는 애들이 펄펄 뛰는 생기를 보려고 제 배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은 일상인의 탈을 다 못 벗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제 철학자가 문제만 제기하고 어떤 처방을 안 내놓으면 철학자의 무책임입니다. 철학자가 이제 출구 전략을 칩니다. 우리가 일상인을 벗어나는 그런 그 본래적 자기 상실을 상쇄하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을 제기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에 던져졌거든요. P2. 보르폰 하이트는 과거 분사를 썼는데, P2 던져졌어요. 억지로. 내가 이 세상에 뚜벅뚜벅 걸어온 것이 아니라 던져졌어요. 던져졌어. 그런데 그 다음에 던져진 대로만 살지 말고 네가 너를 기투로 해라. 네 인생을, 네 삶을 계획을 세워라. 이런 요구를 해요. 비록 던져진 존재지만은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기억을 해서 엔드브루프 앞으로 던진다. 내 인생을 지금 내가 가령 80살인데 90세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가 기억을 합니다. 이 기억을 이 사람이 요구해요. 하이데거의 출구, 삶과 죽음은 절대 적대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종래 사람들은 삶 아니면 죽음. 셰익스피어가 to be와 not to be 갈라놨습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그걸 안 해요.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은 결국은 삶이라는 큰 덩어리 속에 들어있는 한 부분이야. 모두가 삶이야. 인간 존재는 모두 사는 존재야.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한 영역, 한 곳, 한 순간이야. 삶의 어떤 순간이냐. 삶의 라스트 씬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따로 보지 말고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 삶의 라스트 씬, 인간 삶의 절정, 인간 삶의 끄트머리, 인간 삶의 하이라이트. 이렇게 보자는 것이 하이데거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삶의 라스트를, 내 삶의 종지부를, 내 삶의 정점을 근사하게 만들 계획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이데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요, 뭐냐면 내 인생은 뭐냐? 죽음의 준비다. 죽음의 준비다. 죽음의 전략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른 그 철학적으로 이런 말이 이제 공감이 올지 모른다면 저는 공감합니다. 아직 살아있으니까 죽음이 없잖아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장차 죽잖아요. 그럼 내가 천천히, 아니면 또 서둘러서, 아니면 진지하게 내 라스트의 씬을 준비해야죠. 우리가 쇼를 보면은 근사한 사람이 제일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가수가. 요새 같으면 유행가 하면 임영웅이가 제일 나중에 나와요. 옛날에는 조용필이가 끄트머리 나와요. 우리 삶의 끄트머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죽음이 등장해요. 죽음이라는 것이 근사하게 등장하는 삶이 그 삶의 진짜다. 이것은 지금 이 그림은 하이델베르크, 프라이부르크 대학을 마치고 이 사람이 자기 고향 근처의 산 속에 토트나우베르크라는 곳에다가 이런 오두막을 짓고 아내와 같이 살았습니다. 수도도 안 나와서 이렇게 밖에서 물을 흘러나오면서 이런 오두막이 유명한 것입니다. 우리 철학관 여행 갔다 그때 내가 클로스에서 못 봤는데 이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독일 갈 때마다 여기를 가서 하이데가를 상상하는데 경관이 너무 좋아요. 앞에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겨울에는 스키가 돌고 이 앞에 작은 도로가 하이데가 슈트라세, 하이데가 스트리트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스위덴은 지금 박람용 스트리트는 안 만들고 박람용 홀을 만들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해하고 싶은 것은요, 죽음은 절대 남은 것이 아니고 미울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한 부분이고 그것도 내 삶의 아주 멋진 최후이기 때문에 죽음을 걱정하고 도망다니지 말고 머리채 하지 말고 등한시 하지 말고 죽음과 좀 취해보라, 그런 뜻으로 제가 시를 몇 편 가지고 왔습니다. 천선배이라는 시인데 다 아실 겁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죽는다는 얘기죠. 새벽비에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탄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이 손짓하면은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죽은 다음에 어딘가 몰라도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가 가서 누구를 만나서 너 어찌 살았냐 그러면은 나 지랄같이 살았어야, 이번 좀 창피하잖아요. 아름답게 살았어, 나 잘 살았어, 그러니까 너 잘해, 그러니까 좋은 데 왔네, 이런 또 칭찬을 받지 않을까. 이 시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천이란 전상명은 서울 종로에서 아주 와이프가 막걸리 팔고 차 팔고 천 원짜리 2천 얻어서 술 마시고 아주 낭만적인 인사였죠. 요새 이런 남자가 있으면 못 살 겁니다만은 이렇게 천상명은 멋진 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다음 시 하나 보실까요? 박경리가 소설가인데 이 양반이 죽음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저도 이 시를 좋아하면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그 짜증을 줄입니다. 해야만 했던 일 끝나면 춤을 배워볼까? 우리가 인간 해야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춤을 좀 배워볼까? 하얀 버선발 세우고 하기 날개를 펴듯 두 발 허공에 띄우며 예쁘게 춤을 출 수 있을까? 여러분들 춤을 잘 출 수 있지만은 이런 조건이 따라요. 할 일 다 하시고 인간답게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깨끗한 버선 신고 이제는 춤을 추어도 자격이 있는 거야. 주변 가지런히 챙겨놓고 노래라도 배워봤으면, 이제 춤추고 노래 불러 가무입니다. 노래라도 배워봤으면 접은 부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나도 신명 내어 노래할 수 있을까? 춤출 수 있을까? 내 인생? 내가 차분하게 노래할 수 있을까? 내 인생? 학과같이 춤을 추고 소쩍새같이 아니 다 그러면 사치야, 아니 신명 내어 노래 부르다 죽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시를 읽으면서 저도 언젠가 이 세상을 작별할 때 마지막에 한마디 하고 싶어요. 참 좋겠다.
저는 평생 이제 선생이라 언제 강의 한번 멋지게 하다가 죽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요, 선생님. 이제 바로 죽음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나무로 창을 내겠소. 라는 그런, 시인데, 이 시는 지금 저쪽에, 서구 쪽에 가면은, 누굽니까, 그, 개마공원이라는 식당에 가면 식당 1층에 이런 시를 딱 써붙여놨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어, 김상용. 나무로 창을 내겠어. 남쪽 창이 좋지요.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한참 가리, 뭐 옛날 용어라 조금 우리 문법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괭이로 파고 호미로 풀을 매지요. 창을 내놓고 이제 밭을 갈지요. 구름이 꼬인다고 갈리 있어. 뭐 구름이 뭐 좀 이렇게 흐트러졌다고 가버리겠냐. 밭에 밭을 메고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혀서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라오. 새 노래 공짜예요. 참새든 까마귀든 아니면 뻐꾸기든 강냉이가 이끌란 함께 와서 자셔도 좋소. 이 확행한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누가 이거 강냉이 먹고 뭐 공짜로 새소리 듣고 호미로 풀 메고 이까지 뭐 짜잘한 인생 아니야? 왜 뭐더라고 살아? 인생이 뭐냐? 라고 묻으면은 나는 철학 공부 안 했어. 그냥 웃지요. 사실은 우리도 평안스럽게 자네 왜 사는가? 라고 물으면은 아주 기가 막힌 언어로 답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웃으면 됩니다. 웃는다 속에는 온갖 얘기가 다 녹아있고, 온갖 철학이, 온갖 종교가 다 그 스며 있는 미소. 그래서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하냐면, 웃지요. 이것을 한번 달리 바꿀까요? 어떤 여인이 저더러, 선생님 저 왜 좋아하세요? 웃지요. 네가 키가 커서야? 네가 코가 우뚝해서야? 네가 섹시해서야? 그건 유치하지, 추하잖아요? 선생님 왜 저 좋아하세요? 그냥 웃어주면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죽음 말고 삶에 대한 솔깃한 그런 정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니체의 말을 한마디 썼습니다. 내가 니체 좀 전공해서, 오늘 하루 웃지 않고 지낸다면 그건 오늘 하루 공친 것이다. 니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안 웃었으면요, 별짓을 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공친 인간이에요. 교수까지 해먹고 하루 공쳐서 쓰겠어요? 오늘 웃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실까요? 에필로그인데, 우리가 늙어서 웃을래, 울래,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이 그림은 지금 카스파의 그림이 많이 인문학 책에 표지로 많이 등장하는데, 철학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문학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의 인간이고 학자로 칩시다. 앞을 보세요. 그 기가 막힌 경관이 아니라, 이건 지금 이렇게 카피되어서지 원어를 보면은 아주 거친 구름과 안개가 자욱한 심란한 카오스가 앞에 있습니다. 카오스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지식인의 철학자의 모습이에요. 맑은 것은 누구나 다 보니까 안 봐도 돼요. 카오스, 혼란, 어둠, 이런 세계를 보면서 이 안에서 이런 그 카오스 속에서 로고스를 발견하는 훈련. 인생은 슬퍼요. 오래 못 살아요. 그런데도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인문학자의 일이고 철학자의 일이고 또 지성인의 일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집단별로 봐서는 교수들이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교수들은 그냥 앞에 있는 좋은 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어둠, 안개, 혼란, 복잡한 것을 잘 봐가지고 그 안에서 질서도 보고 순리도 찾고 그 안에서 독성스러운 것도 찾아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우리 지식인이고 대학 교수의 하나의
모습으로서 이런 모습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이 너는 그러냐? 아니다. 저는 지금 날마다 이런 그림을 지금 우리 할아버지 그림은 집에 없습니다만 이 그림은 제 연구실에 있습니다. 좀 뭐 주금주기만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우리들이 닥쳐올 일이고 그래서 서로 한번 제 심정을 이렇게 소통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